설거지할 때, 운전할 때 듣는 고품격 토크쇼 서른톡 TV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목탄으로서 내려간 글씨는 세월에 닳아 많은 부분이 희미했고 알아볼 수 없는 글자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사촌 형들과 조카들이 모여 돋보기로 하나하나 확인하며 조각을 맞춰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쪽지의 내용을 일부 해독할 수 있었습니다. 6.25 한국전쟁에 참전한 이름 모를 흑인 병사가 큰아버지에게 건네준 그 쪽지에는 오늘 사연은 조금 특별한 사연입니다. 바로 제 가족의 이야기인데요. 얼마 전 돌아가신 큰아버지의 유품을 정리하다가 한 장의 쪽지를 발견하며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며칠 동안은 큰아버지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질 않았습니다. 원래 제가 하던 이야기들과는 전혀 다른 주제라 쓸까 말까 고민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세월이 흐르며 기억 속에서 사라지면 안 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라도 기억해 주길 바라는 마음으로 긴 시간 동안 큰아버지가 해주셨던 수많은 이야기를 떠올리고 각색하여 영상으로 만들었습니다. 미천한 글솜씨로 큰아버지의 이야기를 전하려니 부족한 점이 많겠지만 부디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꼭 한 번만 들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본격적인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지금 바로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내 이름은 이상철. 농부의 자식으로 강원도 홍천 비선동에서 태어났소. 지금은 도로도 새로 닦이고 전기도 들어오고 모델 한혜진 씨의 부모가 내 고향에 살고 있소. 하지만 내가 어릴 적 비선동은 그야말로 시골 중의 시골이었소. 긁집과 초가집이 드문드문 늘어서 있었고 밤에는 전기가 없어 호롱불을 켜고 살았소. 세상 돌아가는 소식을 들으려면 수시간을 걸어 홍천시장까지 가야 했소. 그래도 그 시절은 평화로웠소. 소 울음소리, 바람에 흔들리는 논, 어머니의 된장국 냄새, 그 모든 게 내 인생의 전부였소. 내 나이 17이 되기 전까지는 마리오 때는 1950년 여름이었소. 언덕에서 누렁이를 데리고 풀을 먹이고 있는데 아랫동네 김씨 아저씨가 헐레벌떡 뛰어오며 사람들을 불러 모았소. 큰일이오. 전쟁이 났다고 하오. 이북에서 군인들이 탱크를 끌고 내려오고 있어.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서로의 얼굴만 쳐다보았소. 이북 장사꾼들이 며칠 전까지 시장에서 물건 팔았는데 그 사람들이 왜 전쟁을 일으켰다는 게 믿기지가 않았소. 그때 최씨 아저씨가 막걸리병을 들고 웃으며 말했소. 그 사람들이 뭐하러 전쟁을 해? 저번에 김영희 기집질하다 걸렸다더니 이북 사는 장인어른이 솥뚜껑 들고 쳐들어온 거 아뇨? 쉰소리 말고 냉수나 한잔 하고 가오. 사람들은 웃었고 나도 따라 웃었소. 그 웃음이 마을을 지켜줄 줄 알았소. 하지만 그건 잠시뿐이었소. 며칠 뒤였소. 홍천시장에 나무를 팔러 갔던 김씨 아주머니가 겁에 질린 얼굴로 뛰어들어왔소. 난리가 났어. 군인들이 내려와 시장 문도 못 열게 하고 반동분자 찾는다고 사람들을 마구 때리고 있어. 이게 난리가 나도 큰 난리가 났네. 그렇게 평온했던 내 인생에 처음으로 전쟁의 그림자가 드리웠소. 그렇게 한 달 조금 넘는 시간이 흐르자 평온했던 시골 마을도 전쟁의 광기에 휘말려 들어가기 시작했소. 전쟁이 터졌다는 걸 알게 되면서 사람들은 많은 혼란을 겪었소. 어떤 이는 짐을 챙겨 서울로 내려갔고 또 어떤 이는 이북에 고향이 있다며 그리로 돌아가겠다고 떠났소. 하지만
대부분의 땅 파먹고 사는 농사꾼들은 그럴 수 없었소. 밭도 여기 있고, 소도 여기 있고, 집도 여기 있고, 무엇보다 늙은 부모와 어린 자식들이 있었으니 그저 불안해하며 아무 일 없기를 바랄 뿐이었소. 그리고 전쟁 소식을 들은 지한달쯤 되었을 때였소. 그들이 찾아왔소. 깨끗한 인민복을 입고 사람 좋은 웃음을 지은 얼굴들이었소. 위대한 김일성 장군의 은덕이니 남조선 해방이니 하며 떠들어댔지만 결국 말의 요지는 하나였소. 우리와 같은 편이 되라. 그리고 반동분자를 찾아내 죽여야 한다. 는 것이었소. 그들은 마을에 사는 젊은 남자 명단을 달라 하였소. 위대한 혁명에 함께할 기회를 주겠다. 며 말이오. 시골 사람들이 뭘 알겠소. 그냥 달라니까. 그냥 줬소. 천만다행으로. 우리 마을에는 그를 아는 이가 드물었소. 덕분에 이름이 빠진 이들이 많았고 나도 그중 하나였소. 그리고 그때 끌려간 남자들은 대부분 다시 돌아오지 못했소. 또 몇 달이 지나 날씨가 차가워질 무렵이었소. 남한군과 연합군이 평양을 점령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소. 그땐 그렇게 생각했소. 이제 곧 전쟁이 끝나겠구나. 하지만 그건 큰 착각이었소. 사람은 궁지에 몰리면 본색을 드러낸다 하오. 나는 이 말을 평생 가슴에 새기고 살았소. 왜냐하면 나는 궁지에 몰린 인간들이 무슨 짓을 하는지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기 때문이오. 한 차례 징집이 끝난 뒤 그해 한겨울이었소. 그놈들이 또 마을로 내려왔소. 이번엔 혼자가 아니었소. 중공군이 함께였소. 처음처럼. 사람 좋은 웃음은 없었소. 그 대신 그들의 손에는 총이 들려 있었소. 그들은 마을 사람들을 강제로 불러 모으더니 무슨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며 떠들었소. 나는 겁이 나서 산기슭 바위 뒤에 숨어 지켜보고 있었소.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말을 마친 그놈들 앞에 이장님이 나서서 무언가를 조심스레 말하는 게 보였소. 그 순간이었소. 인민군 놈들이 갑자기 소리를 지르며 달려들었소. 그리고 들고 있던 나무 막대기로 늙은 이장님을 마구 때리기 시작했소. 그만하오. 그만. 외치는 사람도 있었으나 그들의 분노는 멈추지 않았소. 한참을 두들겨 맞던 이장님은 결국 그 자리에서 숨이 끊어졌소. 나중에 어머니께 들은 이야기로는 그놈들이 식량을 내놓으라 했는데 이장님이 거부했다 하오. 그걸 주면 마을 사람들이 굶어 죽소. 그 한마디가 그들의 화를 돋운 것이었소. 결국 그들은 이장님을 반동분자라 부르며 즉결 심판을 했소. 술을 좋아하지만 마음이 따뜻했던 사람들에게 우리 어르신이라 불리던 이장님은 그렇게 허망하게 죽음을 맞이하였소. 그날 이후 그 장면을 본 마을 사람들은 완전히 무너졌소. 누구도 입을 열지 않았고 모두가 겁에 질려 가진 식량을 내놓았소. 그리하여 비선동은 그날을 기점으로 굶주림의 마을이 되었소. 인민에게 자유를 주겠다던 놈들은 자유 대신 빈곤을 우리에게 주었소. 그리고
다른 지역보다 더 매서운 강원도의 겨울은 그 빈곤을 결코 놓치지 않았소. 안 그래도 힘든 겨울, 그 애는 말 그대로 지옥이었소. 아버지는 먹을 것을 구하겠다며 얼어붙은 강물을 깨고 물고기를 잡으려 하였소. 하지만 그게 가능하겠소? 얼음 밑에는 아무것도 없었소. 결국 아버지는 감기에 걸려 죽을 고비를 넘기셨소. 참다 못한 어머니는 쥐를 잡아 먹기 시작했소. 하지만 웃기는 건 쥐들도 말라비틀어져 먹을 살점조차 없었다는 것이오. 고양이, 개, 쥐, 새 굶주린 인간들은 그 모든 것을 잡아먹기 시작했소. 한 달도 채 지나지 않아 주변에 생명 있는 것들은 모두 사라졌소. 평온했던 마을은 순식간에 아기도로 변했소. 부유하진 않았지만 서로를 도우며 살던 사람들이었소. 그런데 이제는 귀신이라도 씌인 듯 서로를 의심하고 식량을 지키기 위해 싸우고 배를 채우기 위해 싸우기 시작했소. 그때 나는 사람의 눈에서 악을 보았소. 아무리 선량한 사람이라도 살아남아야 한다는 본능 앞에서는 짐승이 될 수밖에 없었소. 그리고 또 시간이 흘러 식량을 두고 싸우던 아저씨가 자기 친구를 죽였을 때 아버지는 가족을 불러 앉히고 고향을 떠나기로 마음을 먹었소. 그렇게 설이 다가올 무렵 우리 6 식구는 굶주림을 피해 정든 비선동을 떠나게 되었소. 어떤 이가 도망친 곳에 낙원은 없다고 하였소. 참으로 맞는 말이오. 굶주림을 피해 도망친 우리 가족은 일주일도 가지 못하여 더 큰 시련을 겪게 되었으니까. 말이오. 정확히 말하면 내가 큰 시련을 겪게 되었소. 피난민 행렬을 따라 걷는데 남한 군인들이 우리 가족에게 말을 걸었소. 내용은 간단했소. 군인이 필요하니 나를 입대를 시켜야겠다는 것이었소. 어머니와 아버지는 울며불며 말했소. 집안에 둘밖에 없는 아들입니다. 이 아이가 군대에 끌려가면 어쩝니까? 제발 좀 봐주시오. 군인들은 냉정하지만 믿음직스럽게 말했소. 걱정 마십시오. 중공군이 밀고 들어와 분명히 상황이 안 좋은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런 어린아이들은 그냥 보초병으로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걸어서 4시간이면 도착하는 곳에 진지가 있습니다. 거기서 보초나 서다가 전쟁이 끝나면 그냥 내려오면 됩니다. 북으로 진격하는 건 연합군과 훈련받은 국군뿐입니다. 그리고 연합군이 새로 또 도착한다고 합니다. 전쟁은 곧 끝날 것이니 걱정 마지 마십시오. 군대 진지에서 보초만 서면 된다는 군인의 말에 나는 결국 군인이 되었소. 그때 그 빌어먹을 군인 놈이 자신있게 말하던 그 망할 군대가 지연전 수행 중 푸테로를 놓친 소규모 부대였다는 걸 말해줬다면, 그리고 보초만 서면 된다던 그 거지 같은 진지에 인민군 놈들이 얼마나 자주 쳐들어오는지 미리 말을 해줬다면 나는 결단코 군인이 되지 않았을 것이오. 그렇게 군인들에게 착출된 젊은 남자들에 섞여 몇 시간을 걸은 끝에 도착한 곳은 버려진 소학교였소. 도착하자마자 우리는 보급품과 총을 지급받고 하루 정도 훈련을 받은 뒤 그 자리에서 바로 군인이 되었소. 그리고 군인이 된 지 3일차가 되던 날이었소. 그 군인 놈 말대로
정문 근처 담벼락에서 총구를 들이밀고 졸고 있었는데 멀리서 탕하는 소리가 들렸소. 누가 총을 쏜 건지 어디서 쏜 건지도 몰랐소. 그런데 그 탕이 탕 점점 가까워지며 내 인생의 첫 전투가 시작되었소.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나는 겁이 나서 조준도 제대로 못했소. 하늘을 향해 총을 쏘아댔고 총알이 떨어지자 담벼락 뒤에 웅크려 울고 있었소. 시골에서 농사짓던 18살짜리 어린 놈이 감당하기엔 전쟁은 너무 무서웠소. 전투는 동틀 무렵에야 끝이 났소. 하지만 해가 뜨자 공포는 곧 절망으로 바뀌었소. 어제까지만 해도 웃으며 이야기하던 전우가 총에 맞아 피를 철철 흘리며 신음을 냈소. 어떤 이는 시체가 되어 누워 있었소. 장교들은 무전기에 대고 한참을 소리 지르며 화를 내더니 결국 소학교를 버리고 다른 곳에 진지를 세우기로 결정을 하였소. 그렇게 우리는 길도 없는 산으로 들어갔소. 비탈진 산길을 쇠덩이 같은 짐을 짊어지고 오르는 건 그야말로 지옥이었소. 하지만 그것보다 더 지옥 같았던 건 추위였소. 강원도의 칼바람 앞에서 구멍이 숭숭 뚫린 군복은 아무런 의미가 없었소. 손가락은 얼어붙고 발가락은 감각이 사라졌소. 그런 손으로 꽝꽝 언 땅을 파며 참호를 만들 때면 나는 나도 모르게 엉엉 울며 엄마를 찾았소. 사람은 적응하는 동물이라 하오. 이것도 참으로 맞는 말이오. 아주 저 멀리 봄이 얄미운 대가리를 빼꼼 내밀 무렵이었소. 당의 씨앗을 뿌려 생명을 만들던 18살 농사꾼 소녀는 이젠 시체를 봐도 아무런 감정이 들지 않는 군인이 되어 있었소. 죽음이 눈앞에서 춤을 췄지만 사람은 언제나 희망과 마음, 둘 곳을 찾는 법이오. 나에게 있어. 희망은 연합군이 곧 전선에 도착한다는 소식이었고, 마음 둘 곳은 박경철 하사였소. 그는 전라도에서 올라왔소. 나보다 한두 해이었지만 나를 보면 친동생이 떠오른다며 이것저것 잘 챙겨주었소. 그에게서 담배를 처음 배웠소. 처음에는 어지럽고 기침이 나와 이걸 왜 피우나 싶었지만 나중에는 그 담배 한 모금 얻어 피우는 게 내 인생의 유일한 낙이 되었소. 그때만 해도 몰랐소. 그 담배 한 모금이 내 인생을 어디로 끌고 갈지, 그 한 줄기 연기가 어떤 운명의 신호탄이 될지 말이오. 나는 운명을 믿소. 죽을 놈은 뭘 해도 죽고 살 놈은 뭔 짓을 해도 사는 게 그게 운명이라 생각하오. 못 믿겠다고? 나도 그때는 못 믿었소. 전투가 벌어질 때마다 우리는 진지를 옮겼소. 세 번째로 옮긴 곳은 고모댁 근처였소. 할아버지와 할머니 산소가 있는 곳이라 명절마다 왔던 터라 주변 지리에 익숙했소. 그래서 반가운 마음에 이 동네는 제가 잘 압니다. 하고 입을 놀렸는데 입이 화근이었소. 그 방정맞은 주둥이 덕분에 나는 정찰조가 되었소. 그건 정말 위험한 임무였소. 불빛을 최소화한 채 이북 놈들이 어디 있는지 알아내는 일이었소. 문제는 그 놈들도 똑같이 정찰을 한다는 거였소.
한밤중 먼저 발견되면 쥐도 새도 모르게 죽는 거요. 첫 정찰을 나가던 날밤은 아직도 생생하오. 내 긴장감과는 달리 별이 쏟아질 듯한 아름다운 밤이었소. 그 별들을 보다 보니 보초만 서면 된다며 해맑게 웃던 그 군인놈의 얼굴이 떠올라 욕지거리를 씹으렸소. 하지만 어쩌겠소. 내 입이 방정이니 그 대가를 치러야 했소. 몇 번 정찰을 나갔을 무렵 작은 행운이 찾아왔소. 그땐 그게 내 운명에 어떤 영향을 줄지 상상도 하지 못했소. 그때 대한민국은 가난한 나라였고 심지어 내가 있던 부대는 본대에서 낙오된 부대였소. 그래서 항상 보급이 모자랐소. 쓸모있는 물건을 구할 수 있다면 물불을 가리지 않았소. 그중 가장 쓸만한 보급품을 얻을 수 있는 게 무엇인지 아시오? 바로 시체요. 죽기 전 쓰려고 남겨놓은 물건들이 꼭 하나씩은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기에 시체는 부족한 보급품을 얻을 수 있는 작은 행운이나 마찬가지였소. 처음엔 무섭고 구역질이 났지만 나중엔 시체를 보면 은근히 기대가 되더이다. 그날은 박경철 하사와 함께 야간 정찰을 나간 날이었소. 금음달 밤이라 한치 앞도 보이지 않았소. 개울가를 걷던 중 발에 뭔가 물컹한 게 밟혀 넘어졌소. 이게 뭔가 싶어 보니 반쯤 썩은 시체였소. 군복을 보아하니 인민군이었소. 무얼 챙길 게 있나 싶어 주머니를 뒤지니 종이 상자 하나가 손에 잡혔소. 꺼내보니 그 안엔 정성스럽게 실로 묶은 연초 10개비가 있었소. 그 순간 태어나서 처음으로 이북 놈들에게 감사함을 느꼈소. 그 자리에서 박 하사와 반씩 나누었고 그날 이후 우리는 틈만 나면 반 개피씩 나누어 피우며 전쟁의 공포를 달랬소. 그리고 며칠 후였소. 그날은 야간 정찰이 없는 날이라 밤에 잠을 자야 했소. 하지만 밤낮이 뒤바뀌어 도무지 잠이 오지 않았소. 게다가 하필이면 장마처럼 비가 퍼붓는 날이었소. 그 시끄러운 빗소리 때문에 적군의 발소리를 못 들으면 어쩌하나 싶어 가슴이 조마조마했소. 결국 눈을 감았다 떴다 하며 뒤척이다가 문득 담배 생각이 났소. 그리고 나는 해서는 안 될 짓을 했소. 그땐 라이터가 흔한 시절이 아니었소. 부싯돌로 불을 붙여야 했지. 한밤중에 불을 피운다는 건 나 여기 있소. 총 쏘시오 하는 거나 마찬가지였소. 하지만 나는 그때 죽음을 코앞에 두고 사는 18살의 소년이었소. 무모했고 철이 없었소. 그저 담배 한 개 피만 피우면 마음이 조금 편해질 것 같았소. 그러다 문득 생각이 났소. 진지에서 1시간쯤 떨어진 곳에 절이 있다는 걸. 전쟁 중이라도 군인들은 암묵적으로 절은 건드리지 않았고 그곳에서는 항상 불씨를 얻을 수 있었소. 결국 한참을 고민하다가 잠든 전우들을 피해 빗속을 뚫고 절로 향했소. 그렇게 스님의 양해를 구하고 불씨를 얻어 담배를 한 대 피웠소. 세상에 그렇게 꿀맛 같은 담배는 내 인생에 다시 없었소. 본래라면 반개 피만 피우고 껐어야 했소. 하지만 그날은
나도 모르게 한 개비를 다 피워버렸소. 담배를 다 피우고 그친 비를 바라보며 잠시 숨을 돌렸소. 그리고 본부로 돌아가려 발길을 돌렸소. 한 20분쯤 걸었을까. 멀리서 천둥 소리가 들렸소. 옛날 같으면 그냥 비 오는 날의 천둥이라 생각했겠지만 그날 나는 알았소. 그건 천둥이 아니라 포탄이 터지는 소리였소. 질문 하나 하겠소. 강한 사람이 살아남는 거요? 아니면 살아남는 사람이 강한 거요? 살아남는 게 강한 거라고? 그렇다면 비겁하게 살아남은 것도 강한 것이요? 그렇다면 나는 강한 사람이요. 포탄이 터지는 소리가 들려왔소. 그 방향은 분명히 내가 있던 진지 쪽이었소. 우리는 습격 예정이 없었으니 공격을 한 건 이북 놈들이 분명했소. 그리고 내가 있던 진지 근처에는 아군이 없었으니 그건 곧 내 부대가 폭격을 받고 있다는 뜻이었소. 당신이라면 어떻게 했겠소? 전우를 구하기 위해 그곳으로 달려갔겠소? 어디서 날아오는지도 모르는 총알. 한 발만 맞아도 죽는 포탄이 쏟아지는 곳으로 말이오. 난 못 그랬소. 부끄럽지만 난 그런 사람이 아니었소. 총성과 포격음은 새벽 내내 이어졌소. 나는 산속에 몸을 숨기고 나뭇가지와 낙엽으로 위장을 한 채 그저 제발 아무 일도 없기를 하고 빌었소. 해가 중천에 떠도 그 자리에 있었고 배고픔에 지쳐 더는 버티지 못할 즈음 그제서야 진지로 돌아갈 용기가 났소. 전투를 하러 가는 용기가 아니라 살아남은 이들이 있을까 확인하러 가는 용기. 그것도 나에겐 버거웠소. 바람 소리에도 놀라며 겨우 도착한 진지에서 나는 지옥을 보았소. 하루 전까지만 해도 같이 밥 먹고 웃던 전우들이 모두 시체가 되어 있었소. 당신이라면 어땠겠소? 그 자리에서 복수를 다짐했겠소? 총을 들고 공산당 놈들을 쫓아갔겠소? 난 그러지 못했소. 박경철 하사의 생사도 확인하지 못했소. 그저 공산당에게 들킬까 두려워 쥐처럼 고개를 숙이고 그곳을 도망쳤을 뿐이오. 하루가 지났는지 이틀이 지났는지 이제는 시간조차 흐릿했소. 배고픔은 공포를 이겨냈소. 먹을 것만 있다면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것 같았소. 결국 나는 인근 마을로 들어가 먹을 것을 구걸하게 되었소. 전쟁을 겪지 않은 사람은 이게 얼마나 무모한 짓인지 모를 것이오. 마을 안에 이북 군인들이 있다면 나는 죽은 목숨이고 마을 사람들의 공산당원이 있어도 나는 그 자리에서 죽은 목숨이었소. 하지만 굶주림은 이성을 이기는 법이오. 나는 마을로 기어들어가 사정사정을 하며 겨우 보리죽 한 사발을 얻어먹었소. 반그릇도 안 되는 보리죽이었지만 나는 그때의 은혜를 지금도 잊지 못하오. 그분들도 식량이 부족했을 것이오. 무엇보다 나중에 남한군에게 식량을 제공한 걸 북한 놈들이 알게 되면 즉시 죽임을 당하셨을 것이오. 그분들이 나에게 준 것은 그건 곧 죽음을 무릅쓴 자비였소. 배를 채우고 산으로 돌아가려는데 한 어르신이 나를 불렀소. 도망친 거요? 아니면 길을 잃은 것이오?
부대 사람들이 전부 죽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지렁골 인근에서 남한군을 봤소. 그리로 가보시오. 지렁골이라면 걸어서 반나절 거리였소. 그곳에 남한군이 있다면 그건 희망의 소식이었소. 어차피 이대로 죽으나 도망치다 걸려 죽으나 마찬가지였으니 나는 죽을 각오로 길을 나섰소. 해지기 전 저녁과 해 뜰 무렵 새벽, 나는 드디어 다른 부대의 진지에 도착했소. 거짓골을 한 군인 하나가 진지로 들어오니 보초병들이 놀라 난리가 났소. 소속을 말하고 군번주를 보여주고 나서야 겨우 진지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소. 그곳은 내가 있던 부대보다 훨씬 컸소. 보급도 넉넉했고 사람들도 많았소. 그리고 그때 처음으로 서양놈을 보았소. 총에 맞은 건지 붕대를 감고 끙끙 앓고 있었는데 뭐라고 중얼거리며 신음을 내는 모습이 도깨비 같았소. 코는 들창코에 피부는 허옇고 도무지 사람 같지 않았소. 그저 이 세상엔 이런 놈들도 있구나 싶었소. 1시간쯤 지났을까. 대위와 중령이 나를 불렀소. 대위는 냉정하게 물었소. 왜 혼자 떨어졌나? 아마도 내가 탈영병인지 아니면 남한군으로 위장한 공산당인지 확인하려는 듯했소. 나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소. 어설픈 거짓말은 더 큰 화를 부르는 법이오. 그저 사실 그대로 이야기했소. 이야기를 다 듣고 난 중령이 껄껄 웃으며 말하더이다. 이상철이 조상들이 너를 살렸다. 아니, 담배가 살린 건가? 맞소. 담배가 나를 살렸소. 물론 너무 피워서 결국 폐암으로 죽게 되었지만 말이오. 그래도 괜찮소. 그 덕분에 80년을 더 살았으니 말이오. 그날 밤 나는 며칠 만에 깊은 잠을 잘 수 있었소. 막사에 누워 잠들기 전 이런 생각이 들더이다. 여기가 천국이구나. 사람은 말이오. 항상 말과 행동을 조심해야 하오. 왜냐면 자신이 한 말과 행동은 결국 자신에게 돌아오기 때문이오. 예전에 말이오. 그러니까 전쟁이 터지기 전이오. 먹을 게 너무 없어서 결국 집에서 키우던 개를 삶아 먹기로 했소. 목을 매서 죽인 줄 알고 불로 털을 태우려는데 이놈이 죽지 않았던 거요. 갑자기 뜨거운 게 몸에 닿으니 이놈이 정말 몰랐나 보오. 미친 개처럼 짖으며 주방을 뱅글뱅글 뛰기 시작했소. 그런데 말이오. 그놈의 최후가 참으로 우스웠소. 엉덩이에 불이 붙은 채 도망을 가려는데 사람들이 막으니까 겁에 질린 놈이 그만 불타는 아궁이 속으로 스스로 뛰어들어 죽어버린 것이오. 그때 나는 바보 같은 개라며 비웃었소. 그 업보가 1년도 안 돼서 날 찾아올 줄은 상상도 못한 채 말이오. 내가 들어간 그 군부대 말이오. 천국이 아니라 북한으로 진격하는 부대였소. 굶어 죽기 싫어서 군부대로 돌아갔더니 이제는 총을 맞아 죽게 생겼던 것이오. 지금도 그날이 눈앞에 서나오 보니 아니게 북한으로 쳐들어가는 사람 마음도 몰라주고 눈치 없이 쏟아지던 햇빛과 새파란 하늘에 하얀 구름이 떠 있었소. 그 평화로운 하늘을 보며 보초만 서면 된다던 그 군인놈과 불 속으로 뛰어든 그 개가 나를 보며
같이 웃고 있는 모습이 떠올라 순간 하늘에 총을 쏠 뻔했소. 항상 명심하시오. 첫 단추를 잘 깨어야 인생이 잘 풀리오. 나는 그 교훈을 전쟁터에서 뼈저리게 배웠소. 내가 소속된 부대는 앞서 말한 부대보다 훨씬 컸소. 그래서 이동할 때마다 앞길에 적이 있는지 없는지 미리 확인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했소. 그렇다면 정찰조가 필요하지 않겠소? 그 정찰조가 누구였느냐 하면 불행하게도 바로 나였소. 처음 이 부대에 도착했을 때 옆에서 이것저것 캐묻던 대위 기억하오? 그놈 기억력이 보통이 아니었소. 내가 전에 정찰조를 했었다고 흘리듯 말한 걸 기가 막히게 기억해냈지. 그 한마디 덕분에, 아니, 그 한마디 때문에 나는 또다시 목숨을 걸게 되었소. 야간 정찰이 다시 시작되자 그 군인놈 얼굴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소. 속으로 욕을 얼마나 했는지 모르오. 이젠 심지어 예전에 삶아 먹었던 그 개새끼까지 나를 비웃는 것 같아 미치겠더이다. 북진 중이던 부대의 야간 정찰은 이전보다 훨씬 더 위험했소. 전선은 위로 갔다. 아래로 갔다. 끝도 없이 요동쳤소. 본부를 따라가지 못한 부대들은 흩어져 유격조처럼 움직였고 그 규모도 제각각이었소. 어떤 무리는 10명, 어떤 무리는 20명 사람이 적으니 어디에 진지를 뒀는지 짐작하기 어렵고 무엇보다 살아남기 위해 인간들이 짜놓은 꾀가 얼마나 무서운지 그때 처음 알았소. 간단한 부비 트랩은 기본이었고 추격조를 따돌리기 위한 온갖 속임수들이 정말 지독했소. 그런데 더 골치 아팠던 건 그놈들도 야간에 움직였다는 점이었소. 우리 정찰조가 3번 투입된 뒤에야 결국 총격전이 벌어졌소. 잠깐의 교전이 끝난 뒤 찾아온 그 침묵. 그건 지금도 잊히지 않는 공포로 남아있소. 그냥 여담이긴 하지만 마음가짐이 사람의 능력을 끌어올리는데 얼마나 중요한지 나는 그때 처음으로 깨달았소. 야간 정찰에 투입된 지 한 주쯤 되었을 때였소. 우연히 낙오된 중공군 둘을 마주쳐 총격전이 벌어졌소. 우리 쪽 병력이 훨씬 많아 유리한 상황이었지만 내가 한 놈을 제대로 맞히지 못해 그중 한 명이 도망쳐 버렸소. 소위는 나를 죽도록 꾸짖었소. 욕을 먹다가 문득 깨달은 게 있었소. 그동안 나는 제대로 조준하지 않고 총을 쏘아댔다는 사실이었소. 공포와 긴장 때문에 총구를 하늘로만 들이대고 마구 갈겨댄 것이었소. 그때 소희가 이렇게 말하였소. 무서워서 조준을 안 하고 갈기면 다음번엔 저놈들이 너를 제대로 조준해 쏠 것이다. 죽기 싫으면 제대로 조준해라. 맞는 말이었소. 그 뒤로는 소규모 교전이 있을 때마다 일부러라도 조준하려 애썼소. 그런데 문제가 간단치 않더이다. 움직이는 적을, 숨어있는 적을 제대로 맞히려면 숨이 막힐 만큼 긴장되었고 집중하면 내가 먼저 맞을 것 같아 손이 떨렸소. 대충 쏘면 빗나가고 집중하면 두려움에 질식할 것 같고 참으로 어려운 일이었소.
고민을 소희에게 털어놓았더니 그가 한마디 더 하였소. 나는 저놈들을 쏠 때 죽이고 싶은 놈을 떠올리며 쏜다. 그 말 이후로 내 눈에 보이는 인민군들은 전부 나를 착출한 그 군인의 얼굴을 하고 있었소. 지금까지 말한 모든 일이 반년도 채 안 되는 사이에 벌어졌다면 믿으시겠소? 저도 아직도 꿈같이 느껴지오. 그런데 진짜 꿈 같은 일은 바로 지금부터 시작되었소. 우리 부대의 북진은 더디기 그지없었소. 흩어진 인민군들이 주기적으로 소규모로 습격해 오니 그럴 때마다 부대는 멈출 수밖에 없었소. 솔직히 말해 부대가 멈출 때마다 내게는 어렴풋한 희망이 스쳤소. 이렇게 지지부진하다가 연합군이 와서 평양을 쓸어버려 주지 않을까 하는 얄팍한 기대였소. 하지만 늘 그렇듯 내 작은 희망은 현실에 처참히 부서졌소. 어느 더운 날이었소. 햇빛이 자결하자 모두들 인상을 찌푸리고 있었는데 원래도 무서운 표정을 짓던 그 대위가 평소보다 더 험한 낯빛으로 우리를 바라보며 말했소. 홍천 북부에서 중공군과 대규모 전투가 일어났다. 지금부터 우리 부대는 전력으로 전투 지역으로 진격한다. 나는 나를 착출했던 그 군인놈이 인민군으로 전향했기를 진심으로 바라며 두 눈을 질끈 감았소. 전투 지역에 도착하기 전 나에게도 작은 희망이 있었소. 유엔군의 전투기와 탱크가 인민군을 밀어버리고 우리 부대는 뒤에서 뒷정리만 할 거라는 어리석은 얄팍한 희망 말이오. 그러나 헛된 희망은 늘 그래왔듯 현실에 박살났소. 우리가 싸운 곳은 험한 산악지대였고 결국 육탄전이 일상처럼 벌어졌소. 그곳은 지옥이었소. 기억하오? 내가 살던 마을이 아기도라 불렸다면 그때의 홍천은 아수라였소. 처음 보는 사람이라고 해서 막무가내로 찌르고 쏘고 칼로 베는 일이 빈번했소. 전투가 하루 종일 계속되지는 않았소. 각자 진지를 구축하고 휴식을 취하던 중 한쪽이 공격하면 곧바로 반대편에서도 공격이 시작되었소. 상황은 팽팽했소. 화력은 우리 편이 나아 보였지만 중공군은 개미떼처럼 밀려들었소. 한 놈을 쓰러뜨리면 뒤따르던 놈이 쓰러진 자의 무기를 들어 뛰어왔소. 쓰러진 아군의 배에 땀을 흘리며 죽창을 꽂는 광경은 얼핏 보면 밭을 가는 농부의 모습과 닮아 보였소. 난 지금도 그 중공군에게 묻고 싶소. 그대거 하는 일이 정말로 그렇게 목숨을 걸고 열심히 했어야 하는 일이오? 생명보다 사상이 더 중요했던 것이오. 공포와 분노가 만나면 무엇이 되는지 아시오? 그것은 광기요. 전장에 들어간 지 일주일쯤 총알이 무서워 하늘로 흩뿌리듯 총을 쏘던 18살 어린 농부는 어느새 사람을 죽이고 싶어 안달이 난 군인이 되었소. 나는 스스로 자원의 침투조에 들어갔고 30명의 대원과 함께 캄캄한 새벽 산을 내려가 한참을 빙돌았소. 몇 시간이었는지 모를 그 시간 끝에 더 이상 전쟁의 흔적이 없는 곳에 도착했을 때 우리는 북진을 시작했소. 하루에 4시간 남짓 쪽잠을 자며
꼬박 이틀을 걸어 산 정상쯤에 이르자 지휘관인 그 대위가 정지 명령을 내렸소. 한참 망원경으로 이곳저곳을 살피던 그는 묵묵히 우리에게 명령을 내렸소. 목표에 도착했다. 오늘 밤 야습을 실시한다. 광기에 빠진 인간들의 특징이 무엇인지 아시오? 그건 바로 자기가 죽지 않을 것처럼 행동한다는 점이오. 나도 그랬소. 개미 때보다. 많은 중공군이 들끓는 후방으로 잠입하면서도 내가 죽을 수도 있다는 생각은 조금도 들지 않았소. 그저 짐승만도 못한 놈들에게 복수하고 싶다는 생각뿐이었소. 하지만 내 복수심은 허무하고도 부끄럽게 꺼져버렸소. 밤이 되어 인민군 진지의 후방으로 침투를 시작했는데 그 길이 참 지랄맞았소. 흙길은 거의 없고 바위 투성이 산비탈이라 조금만 발을 헛디뎌도 바로 낭떠러지로 떨어질 판이었소. 모두 숨을 죽이고 조심조심 걷고 있었소. 그런데 대위가 뭔가를 발견했는지 갑자기 손을 들어 정지 신호를 내렸소. 나는 즉시 멈췄지만 내 뒤를 따르던 최영배가 그걸 보지 못했는지 내 어깨를 툭 하고 밀었소. 그 짧은 한순간 나는 그대로 중심을 잃고 암흑 속으로 굴러떨어졌소. 나는 산 밑으로 온몸이 부딪히며 굴러가는데 그 순간에는 오직 한 생각뿐이었소. 살고 싶다. 주마등이 스쳐갔소. 어머니 얼굴, 아버지의 웃음, 그리고 내 여동생과 동생놈들 얼굴까지 떠올랐소. 그때 생각했소. 내가 왜 여기서 이러고 있는 거지? 그리고 그대로 정신을 잃었소. 눈을 다시 떴을 때는 해가 다시 지고 있었소. 순간 여기가 어디인가 싶었지만 곧 전쟁 한복판이라는 사실이 떠오르자 나도 모르게 몸이 먼저 움직였소. 그런데 팔목에서 으드득 소리가 나며 태어나서 처음 느껴보는 고통이 몰려왔소. 팔이 부러졌던 것이오. 나쁜 일과 깡패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시오? 그건 바로 이리저리 몰려다닌다는 점이오. 그놈들은 절대로 혼자 오지 않소. 그날도 예외는 아니었소. 부러진 손목을 부여잡고 낑낑대며 배운 대로 부목을 대니 조금 숨이 트였소.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하던 찰나 저 멀리서 소란스러운 발소리와 사람 소리가 들렸소. 우리 부대 사람인가라는 작은 희망을 갖고 가만히 말소리를 들어보는데 멀리서도 한국어가 아닌 것이 확실히 느껴졌소. 이 상태로 가만히 있으면 죽는다는 생각이 들었고 나는 그냥 반대편으로 달리기 시작했소. 팔이 부러진 몸으로 앞도 안 보이는 밤길을 마리오 생각해 보시오. 그런 몸으로 얼마나 도망을 칠 수 있었겠소? 결국 얼마 가지 못해 절벽 아래 웅덩이 같은 곳이 보였고 에라 모르겠다. 일단 숨자 하고 뛰어들었소. 그리고 늘 그렇듯 나쁜 일은 혼자 오지 않았소. 복수심, 절망, 미움, 증오 같은 부정적인 감정들은 빨리 마음에서 지워버려야 하오. 살만한 상황일 때는 엄청난 에너지를 사용하고 죽기 직전이 되면 모든 걸 포기하게 만드는 성질이 있소. 나는 그것을 시체들이 쌓여있는 구덩이에서 깨달았소. 살기 위해 뛰어든 그 웅덩이는
전쟁으로 죽은 시체를 모아둔 구덩이였소. 그곳에 뛰어든 순간 코를 찌르는 썩은 냄새가 올라와 나도 모르게 구역질이 나왔소. 하지만 그때는 구역질 따위가 문제가 아니었소. 중공군에게 걸리면 끝장이니 말이오. 나는 시체 한 구의 옷을 벗겨 대충 걸치고 그 틈에 몸을 파묻었소. 소리가 멀어지기를 기다리며 숨을 죽였는데 이상하게도 발소리가 점점 내 쪽으로 다가왔소. 심장이 입 밖으로 튀어나올 것 같았소. 제발 그냥 시체만 버리고 가라 기도했소. 다행히 그놈들은 죽은 시체를 던져 넣고 떠났소. 그렇게 나는 썩은 시체 더미 속에서 밤을 버텼소. 6월의 따뜻한 공기 속에 날벌레들이 들끓었고 시체 썩은 냄새는 진동을 하였소. 이 지옥 같은 곳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생각뿐이었소. 그러나 동이틀 무렵 낮에는 움직일 수도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소. 중공군에게 들키면 그대로 총알바지였으니 말이오. 그렇게 이틀을 숨어 있었소. 악취는 무뎌졌지만 시체를 파먹는 벌레들의 웽웽거림이 나를 미치게 만들었소. 밤이 되자 내 귀에 이상한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소. 퓨슉 툭. 그게 무슨 소리인지 아시오? 시체들이 부패하며 배가 터지는 소리였소. 팔의 통증, 썩은 냄새, 벌레 소리, 그리고 내 안의 분노와 절망이 뒤섞였소. 나를 군대로 끌고 간 놈, 나를 뒤에서 민 놈, 그리고 중공군 모두가 밉고 모두를 죽이고 싶었소. 그렇게 증오를 쌓아가던 중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소. 나는 이제 못 살겠구나. 이제 모든 게 끝났다. 증오와 절망에 짓눌린 18살의 소년의 생명이 시체 터지는 소리 앞에서 조용히 꺼져가고 있었소. 삶의 의지는 어디서 나오는 것인지 생각해 본 적 있소? 당신이 생각하는 삶의 의지가 복수, 돈, 쾌락 같은 거라면 말이오. 당신은 아직 살만 상황이라는 말이오. 모든 걸 허무로 돌리는 죽음이 당신 눈앞에 있는 순간은 말이오. 당신이 생각한 얄팍한 삶의 의지들은 꼬리를 감추고 사라지오. 그 죽음 앞에서 사람을 일으키는 것은 오직 단 하나 밖에 없소. 바로 사랑이오. 진부하다고 생각하오? 아니요. 그게 본질이오. 난 어머니가 보고 싶었소. 아버지도 보고 싶었고 울보였던 여동생도 만나고 싶었고 장난꾸러기 10살 먹은 셋째 남동생 놈도 보고 싶었고 첫째 형을 가장 좋아한다는 막둥이 놈도 보고 싶었소. 만나서 말해주고 싶었소. 내가 그 사람들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말이오. 모든 걸 포기했던 18살 소녀는 그렇게 죽음뿐인 시체 구덩이에서 일어나 사랑을 향해 달리기 시작했소. 또 살다 보면 짧게 만났지만 오래도록 마음에 남는 사람들이 있소. 오늘 내가 이렇게 긴 이야기를 늘어놓는 것도 실은 그 사람들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어서요. 처음부터 이 이야기를 하면 되지 않았느냐고 묻는다면 미안하오. 나이가 드니 말이 더 많아졌소. 하지만 제발 지루하다 하지 말고 끝까지 들어주시오. 아군이 있는 곳으로 향하는 길은 결코 쉽지 않았소. 나는 해가 지면 그제야 움직였고 중공군의 눈에 띄지 않기 위해 전선을 피해 깊은 산길로 돌아가야 했소. 그런데 이상했소.
분명 처음 올 때에는 보이지 않던 전투의 흔적이 곳곳에 남아 있었소. 탄피, 불탄 나무, 그리고 뒤엉킨 군화 자국들. 그제야 깨달았소. 연합군과 국군이 중공군을 밀어내고 있다는 것을 말이오. 전체로 보면 좋은 소식이었지만 나에게는 아니었소. 전선이 밀린다는 것은 중공군이 내가 있는 쪽으로 다가온다는 뜻이고, 그건 곧 내가 죽을 확률이 높아진다는 말과 같았소. 그날 나는 조급함을 이기지 못했소. 밤을 기다리지 못하고 해가 막 기울기 시작한 무렵에 길을 나섰소. 포탄 구덩이를 피해 서둘러 걷던 중 어디선가 사람의 말소리가 들려왔소. 그 순간 발이 땅에 박힌 듯 멈추었고 등줄기를 타고 식은 땀이 흘렀소. 숨소리조차 거슬릴까 조심하며 천천히 주변을 살펴보았소. 그런데 정말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었소. 상반신만 보이는 사람이 나를 향해 손을 흔들고 있었소. 얼굴은 숯검댕이처럼 검게 그을려 있었고 몸의 아래쪽은 흙과 바위 속에 반쯤 묻혀 있었소. 가까이 가보니 숨이 아직 붙어 있었소. 나는 순간 그가 적군이라 생각했소. 중공군이면 빨리 끝내야 한다는 생각에 옆에 있던 바위를 들고 천천히 다가갔소. 그런데 그 남자는 손사래를 치며 절박한 목소리로 외쳤소. 깜댕아, 깜댕아. 천천히 그의 군복을 살펴보았더니 인민군의 것이 아니었소. 그는 연합군이었고 그 사람이 내가 오늘 당신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사람이오. 사람의 선행은 어디서 오는 것이라 생각하오? 정의감이라 생각하오? 살만한 순간에는 맞는 말이긴 하오. 하지만 삶과 죽음이 왔다 갔다 하는 순간에서 발휘되는 선행은 말이오. 연민과 죄책감이 만드는 법이오. 땅에 묻혀있는 그 사람을 보는 순간 내 머릿속에 먼저 떠오른 생각이 무엇이었겠소? 죽을 게 뻔한 사람을 괜히 도와주다. 나도 죽는 것 아닌가? 난 팔도 다쳤는데 저 땅은 못 파겠다. 그런 이기적인 생각이 먼저 들었소. 그래서 나는 그를 외면하고 뒤돌아섰소. 그런데 그때 박경철 하사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소. 전라도 사투리로 조곤조곤 말하며 내가 주저할 때는 어깨를 툭툭 쳐주고 배고플 때는 모가 난 빵조각 하나라도 쥐어주고 담배 한 모금조차도 나누어주며 웃던 그 사람의 얼굴이 떠올랐소. 그 단단한 손과 낮은 목소리가 그리워진 순간 내 안에 잠자고 있던 죄책감이 문득 깨어났소. 그때 내가 용기를 냈다면 혹시라도 살아남았을지 모를 누군가를 찾을 수 있었을까? 내가 여기서 저 사람을 버리고 가면 나는 정상적으로 인생을 살 수 있을까? 나는 조용히 뒤돌아가 미친 사람처럼 흙을 파기 시작했소. 살다 보면 우리는 걱정을 참 많이 하오. 두려움도 자주 느끼고 말이오. 하지만 세상은 내가 생각한 것만큼 최악으로 흐르는 경우가 의외로 드물었소. 그래서 전쟁 이후로 나는 걱정보다는 행동을 먼저 하며 살려 노력했소. 그날도 그랬소. 한쪽 팔이 부러진 몸으로는 당을 파는데 몇 시간은 좋게 걸릴 줄 알았는데 흙이 무너진 지 얼마 되지 않아 생각보다 훨씬 쉽게 파졌소. 무엇보다 지렛대처럼
그의 하반신을 짓누르고 있던 나무 뿌리를 걷어내자 몸이 의외로 쉽게 빠졌소. 그래서인지 크게 다쳤을 줄 알았는데 그는 다만 조금 절뚝거릴 뿐 걷는데 큰 지장은 없어 보였소. 그리고 그제야 또 하나의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소. 그 얼굴이 까맣게 그을린 이유가 화상 때문이 아니었다는 것이오. 화상 자국을 확인하려고 얼굴에 물을 뿌렸는데 아파하기는커녕 붕어처럼 입을 뻐끔거리며 물을 받아 먹으려는 게 아니겠소? 가만히 들여다보니 그 매끈한 피부에는 화상의 흔적이 전혀 없었소. 부풀어 오른 줄 알았던 입술도 다시 보니 본래 그런 모습이었소. 그제야 생각이 났소. 얼마 전 다른 부대 병사들이 말하길 연합군 중에 흑인 병사들로만 이루어진 부대가 있는데 그들이 얼마나 용맹하게 싸우는지 모른다고. 했었소. 맞소. 그 사람은 바로 흑인이었소. 나는 그렇게 태어나서 처음으로 흑인을 보았소. 흙더미에서. 그 사람을 겨우 꺼내자 그 사람은 나에게 미친 듯이 기뻐하였소. 깜댕이야, 깜댕이야. 내 팔을 꼭 붙잡으며 연신 고맙다는 표정을 지을 때 나는 그제야 안도의 숨을 쉬었소. 그가 내게 해준 말은 알 수 없었으나 몸짓은 분명했소. 그는 나를 붙잡고 놓으려 하지 않았소. 자세한 뜻을 모르겠으나 내가 가려는 쪽을 가리키며 손을 내젓고 동쪽을 향해 손가락으로 여러 번 가리켰소. 나는 처음엔 오해했소. 같이 가달라는 건가? 미안하지만 나는 이 길을 가야 하오 하고 말을 하려 했소. 그런데 그가 내 발목을 붙잡고 가슴을 쓸며 눈빛으로 애원하듯 말하니 나는 미안한 마음에 고개를 숙였소. 그때 멀리서 중공군의 피리 소리가 들렸소. 그 소리는 잔혹하게도 우리 뒤쪽에서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소. 나는 발걸음을 멈추고 그가 가리키는 쪽으로 함께 향하였소. 그렇게 손병신, 촌놈과 다리병신, 흑인놈과의 동행이 시작되었소. 나는 키가 커서 형들과 동무들이 나를 꺽다리라 불렀소. 그 별명이 내 신체적 특성을 희화하는 것 같아 듣기 싫었소. 그런데 내가 구해준 깜댕이는 자신의 검은 피부를 자랑스럽게 여기는 듯했소. 사람들이 깜댕아라고 부르면 고개를 끄덕이고 깜둥아라고 부르면 빙그레 웃으며 고개를 젓곤 하였소. 그 미묘한 표정 차이가 나로선 신기했소. 우리는 산을 넘고 골짜기를 돌아다녔소. 깜댕이는 말이 통하지 않았지만 행동 하나하나가 놀랍도록 군인 같았소. 그는 늘 발자국을 살피며 우리가 가야 할 안전한 길을 골랐고 물이 떨어질 즈음이면 숨은 도랑물을 찾아냈소. 잠자리에 들 때면 나무집과 가지로 우리를 덮어 위장을 해주었고 내가 잠결에 벌벌 떨면 조용히 내 팔을 잡아주었소. 말이 통하지 않아도 그 손길은 내게 큰 위로가 되었소. 며칠을 같이 다니며 그는 나에게 형제보다 더 가까운 존재가 되었소. 말이 통하지 않아도 우리는 서로의 숨소리와 표정으로 대화를 나누었고 서로의 상처를 통해 상대의 고통을 알았소. 배고픔의 허덕이다.
뱀을 잡아 익혀 먹을 때 그는 먼저 내 몫을 챙겨주었고 내가 위기에 처하면 그는 주저없이 내 앞에 서서 나를 지켰소. 정말 고마웠소. 그러나 한편으로는 깊은 궁금증도 있었소. 그가 왜 여기 있는가? 어디서 왔는가? 전쟁이 끝나면 어디로 가려는가? 말이 통하지 않기에 알 수 없는 것들이 내 마음을 갉아먹었소. 그저 그의 얼굴과 행동에서 목적이란 것을 읽으려 애썼을 뿐이었소. 그가 사람의 흔적을 유심히 살피는 얼굴을 할 때면 나는 그가 어딘가로 이끄는 이유가 있음을 짐작했소. 그렇게 우리는 서로 기대어 산을 건넜소. 전투도 있었고 배고픔도 있었고 간신히 목숨을 건 순간들도 있었소. 그러나 그 모든 것 가운데서도 깜댕아와 내가 나눈 작은 친절과 몸짓들은 내 평생 잊을 수 없는 빛이 되었소. 만화 영화에서 사람이 너무 놀라면 오줌을 지리는 장면을 본 적이 있소? 그거 실제로 아주 현실적인 표현이요. 깜댕아와 동행한 지 사흘쯤 되었을 때였소. 해가 산등성이 너머로 기울고 어둠이 서서히 내려앉는 저녁 무렵 우리는 조용히 산길을 따라 걷고 있었소. 그런데 갑자기 사방의 나뭇가지가 바스락거리더니 어디선가 총을 든 군인들이 튀어나와 우리를 포위하는 게 아니겠소.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얘지고 온몸에 피가 식는 느낌이 들었소. 나는 이제 끝이구나 하는 생각과 함께 그저 눈을 꼭 감을 수밖에 없었소.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소. 깜댕아가 갑자기 뭐라고 외치자 총구를 겨누던 군인들이 하나둘씩 총을 내리는 게 아니겠소? 그리고는 오히려 깜댕아에게 정식으로 경례를 하지 않겠소. 깜댕아 역시 자세를 곧게 세워 그들에게 경례를 돌려주었고 곧이어 서로 달려가 부둥켜 안으며 반가워 웃고 떠들었소. 이제 와 말하지만 나는 그때 바지에 오줌을 살짝 지렸소. 아니, 솔직히 말하면 꽤 많이 지렸소. 그렇소. 사람은 놀라면 오줌을 지리게 되어 있소. 그게 비겁한 게 아니라 살아있다는 증거요. 한치 앞도 안 보이는 구렁텅이에 빠진 사람은 저 멀리서 비치는 한 줄기 빛에도 기쁨과 희망을 느끼는 법이요. 나 역시 그랬소. 깜댕아의 전우들을 따라 10여 분쯤 걷자 군용 텐트 몇 동이 눈에 들어왔소. 20명 남짓한 군인들이 우리를 바라보는 가운데 깜댕아가 한 군인에게 경례를 올리자 그가 감격스러운 얼굴로 그대로 경례를 받아주었소. 보아하니 그가 부대의 상관이었던 듯하오. 둘은 포옹을 나눈 뒤 한참을 이야기했는데 그중 내 이야기도 있었는지 상관이 나를 향해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소. 그는 내 손을 잡고 악수를 청하더니 환하게 웃으며 깜댕아하고 말을 하였소. 왜 나까지 그렇게 부르는가 궁금해 다시 되물었더니 그는 또다시 웃으며 깜댕아하고 대답하였소. 그 웃음에는 장난도 경계도 없었소. 그저 전우를 향한 따뜻한 정이 느껴졌소. 그는 내 팔을 보고는 의무병을 불렀소. 의무병은 붕대를 풀어보더니 깜짝 놀라 입을
다물지 못했소. 팔이 2배로 부풀어 있었고 푸르다 못해 검은색이 되어 있었기 때문이오. 사실 나도 그제야 내 팔을 보았소. 며칠 동안 통증이 줄어들어 나은 줄 알았는데 착각이었소. 이 무병은 심각한 얼굴로 상관에게 무언가를 보고하더니 내 팔에 주사를 놓고 부목을 다시 단단히 고정해 주었소. 그리고는 야전 침대에 나를 눕혔소. 현실은 달라진 게 없었소. 팔은 여전히 부러져 있었고 누워 있는 곳은 여전히 총알이 날아들어도 이상하지 않은 전장이었소.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날 밤만큼은 모래 위라도 새 조각 옆이라도 상관없었소. 아군과 함께 있다는 그 사실 하나가 그곳을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집으로 만들어 주었기 때문이오. 웃기는 이야기를 하나 해주겠소. 나는 전쟁이 끝난 후에 한글을 배워 까막눈에서 벗어났소. 그런데 내가 왜 한글을 배웠는지 아시오? 지금 그 웃기는 이유를 말해주겠소. 깜댕아의 부대에 도착하고 다음 날 아침이 되어서야 군부대원들을 제대로 볼 수 있었소. 깜댕아와 마찬가지로 전부 흑인들로 이루어진 부대였소. 연합군이라 그런지 국군과는 참 많은 것이 달랐소. 보급품도 국군보다 훨씬 상태가 좋아 보였고 무엇보다 군인들의 눈빛이 달랐소. 뭐랄까, 전쟁을 많이 겪어보았거나 훈련을 잘 받은 사람들로 보였소. 그리고 그 사람들과 인사를 나누다가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었소. 나와 함께 움직였던 남자의 이름은 깜댕아가 아니었소. 군부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나를 보며 깜댕이야라고 말하는 걸 보니 그게 인사말 같은 것으로 추정이 되었소. 아무튼 군인들을 지켜보고 있으니 내 친구 깜댕이야와 군부대 상급자가 오더니 지도를 보여주며 손짓발짓을 하였소. 가만히 보니 내 팔을 제대로 치료하려면 본부로 이동해야 한다는 뜻 같았소. 상급자는 내가 어느 정도 이해한 것을 눈치챘는지 종이를 한 장 가져와 목탄으로 무언가를 써주었소. 그러고는 시계를 가리키며 저녁 8시에 출발하겠다는 듯이 눈짓을 하며 고개를 끄덕였소. 상급자한테 쪽지를 받고 대기하고 있는데 내 친구 깜댕아도 누런 갱지에 무언가를 써서 내게 주며 씩 웃었소. 나는 그것이 깜댕아가 나에게 전해준 쪽지라는 걸 알았소. 하지만 까막눈인 내가 그걸 읽을 수 있었겠소? 그저 두 눈만 껌뻑이며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소. 그때 처음으로 못 배운 것에 대한 부끄러움과 답답함을 느꼈소. 그리고 전쟁이 끝나자마자 한글을 배우기 시작하였고 한글에 익숙해질 무렵에는 깜댕이야가 준 쪽지를 읽지 못한 그 부끄러움마저도 이제는 부끄럽다는 걸 알았소. 나는 그때 한글을 배우면 그 쪽지를 읽을 수 있을 거라 생각했었소. 세상에 언어가 그렇게 많은 줄은 몰랐던 것이오. 아무리 평화로운 세상이라도 이별은 우리가 예상하지 못할 때 갑자기 찾아오는 법이오. 그래서 우리는 매일 보는 사람일수록 더 반가워해야 하오. 아침마다 마주하는 마누라도 반가워해야 하고 자식들도
반가워해야 하고 친구들도 반가워해야 하오. 심지어 옆집 아무개조차 반가워해야 하오. 당신과 인연을 맺은 모든 존재에게 반가워해야 하오. 그렇게 하지 못하면 그 사람과 매듭짓지 못한 인연이 오랫동안 가슴 한구석에서 나를 바라보게 되어 나는 그것을 전쟁에서 배웠소. 깜댕이와 상급자에게서 쪽지를 건네받은 그날 저녁, 깜댕이와 나는 군인 셋과 함께 지도에 표시된 아미 캠프로 향하게 되었소. 내 생각에 그 상급자는 깜댕이와 나, 두 사람 모두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던 것 같았소. 그리고 혹시 모를 일을 대비해 호의를 붙여준 것이라 생각되었소. 출발하기 전 그는 시계를 가리키며 두 손가락을 펼쳐 보였소. 아마 여기서 본부까지 2시간이 걸린다는 뜻이었을 것이오. 시체 구덩이에서 기어나와 이곳까지 오던 길을 생각하면 이번 여정쯤이야 누워서 떡 먹기보다 쉬우리라 여겼소. 지금이라면 끝까지 방심하지 않았겠지만 그땐 아직 세상 물정 모르는 어린 놈에 불과했소. 그저 이제 도착하면 치료를 받고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뿐이었소. 그렇게 아무 생각 없이 걷고 있던 그때였소. 갑자기 내 머리를 누군가 움켜쥐더니 흙바닥에 처박았소. 순간 흙먼지가 코로 밀려들고 돌멩이가 이마에 박히는 고통이 느껴졌소. 놀라서 고개를 들려 했으나 곁에 흑인 병사가 조용히 손으로 내 어깨를 눌렀소. 그제야 보였소. 깜댕이와 다른 병사 셋이 모두 쭈그려 앉아 주변을 숨죽인 채 경계하고 있었소. 바람 한 줄기만 스쳐도 총구가 움직일 듯한 긴장감이었소.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나무 사이에서 창을 든 중공군들이 갑자기 튀어나왔소. 정확히 세어볼 틈은 없었으나 10명은 좋게 넘어 보였소. 그 순간 나는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소. 그저 이제 끝이구나 하는 생각뿐이었소. 하지만 우리를 호위하던 3명의 흑인 병사들은 마치 이런 일이 예견되어 있었던 듯 침착하게 자리를 잡더니 사격을 시작했소. 그들은 도망치지 않았소. 오히려 양옆으로 흩어지며 10명을 포위라도 하는 것처럼 사선을 교차시켜 전진 사격을 퍼부었소. 내 눈에는 그것이 정말 포위처럼 보였소. 전투는 10여 분 남짓 이어졌소. 결국 중공군은 모두 쓰러졌고 3명의 병사들은 상처 하나 없이 그 자리를 정리했소. 나는 그들의 싸움이 믿기지 않았소. 내가 겪었던 전투란 언제나 달랐소. 죽창을 들고 달려드는 중공군을 사살하지 못하면 결국 육탄전으로 이어져 칼부림이 벌어졌소. 하지만 이 사람들은 그럴 틈조차 주지 않았소. 숨을 고를 새도 없이 그들은 곧바로 자리를 떴소. 나와 깜댕이도 그 뒤를 따랐소. 얼마를 걸었을까. 그때였소. 멀리서 나팔 소리가 들려왔소. 그 소리는 희미했지만 내 귀에는 마치 죽음을 선고하는 음성처럼 들렸소. 나쁜 일은 조직 폭력배처럼 몰려온다는 말 기억하오? 그날도 그랬소. 다가오는 나팔 소리를 피해 미친 듯이 뛰고 있는데 저 멀리 사람 무리가 보이기 시작했소. 제발 적군은 아니길 바랬으나
곧이어 그들 중 한 명이 나팔을 불기 시작하였소. 앞서가던 호위병들은 사격을 퍼부으며 급히 방향을 틀더니 우리를 가시덤불이 엉킨 숲속으로 이끌었소. 그렇게 30분 남짓을 정신없이 걸었을까. 모두가 지쳐 숨을 몰아쉬며 나무에 몸을 기대어 섰소. 특히 깜댕야의 상태는 심각했소. 발목이 심하게 부어올라 더는 제 힘으로 오르막을 오르지 못했고 호위병 한 명이 그의 허리를 부축하며 산을 올랐소. 우리는 주변의 나뭇가지와 나무짚을 꺾어 머리와 어깨를 덮고 숨죽인 채 중공군들이 피리 소리를 내며 수색하던 그 길을 무사히 지나가기를 기다렸소.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피리 소리가 멎고 고요 속에 새소리 하나 들리지 않게 되었을 때 그제야 우리는 조심스레 몸을 움직일 수 있었소. 하지만 산을 피해 가파른 비탈을 내려오다 보니 원래 가던 길보다 훨씬 험한 쪽으로 발길이 옮겨졌고 이동 시간은 배로 늘어났소. 깜댕야의 부상은 더 심해져 한 걸음 내딛는 것조차 고통스러워 보였소. 결국 우리는 위험을 무릅쓰고 평지로 다시 내려설 수밖에 없었소. 그때만 해도 나는 그저 이 고생이 끝나면 곧 목적지에 도착하리라 믿었소. 하지만 세상은 언제나 방심을 허락하지 않더이다. 거의 1시간이 지나 처음 지나쳤던 갈대밭에 다다랐을 때 하늘은 점점 밝아지고 있었소. 그건 우리에게 결코 좋은 소식이 아니었소. 이제는 어둠이 우리를 감춰주지 못하고 적에게 발견된다면 그 자리에서 싸워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으니까. 그럼에도 희망은 있었소. 얼추 1시간만 더 가면 본부에 닿을 수 있었으니 말이오. 하지만 그 절박함이 오히려 나의 부주의를 불러왔소. 그동안은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적들이 설치한 함정이 있는지 전방을 살피고 뒤를 확인하고 발밑까지 눈을 떼지 않았소. 그런데 그날은 그게 잘 되질 않았소. 이제 조금만 더 가면 산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가득 채워 나도 모르게 앞만 보고 걷고 있었던 것이오. 그러다 문득 발목에 무언가 걸리며 이상한 감촉이 전해졌소. 순간 쇠 줄이 툭 하고 당겨지더니 갈대숲 어딘가에서 짤랑짤랑 빈 깡통이 돌에 부딪히는 소리가 새벽 공기를 찢고 울려 퍼졌소. 놀라서 얼른 발을 떼려 했으나 이미 늦었소. 내 발은 줄에 걸린 채로 덜덜 떨리고 있었고 내가 움직일수록 깡통은 더 요란하게 흔들렸소. 그때 갈대밭 끝에 꽂혀있던 붉은 깃발이 바람에 펄럭이며 드러났소. 나는 본능적으로 중공군이 설치한 함정이라는 걸 깨달았소. 그리고 얼마 되지 않아 나팔과 피리 소리가 동시에 울려 퍼졌소. 그 소리는 마치 죽음을 부르는 신호처럼 들렸소. 뒤쪽에 호위병들이 내 쪽으로 달려와 몸을 밀쳐내며 외쳤소. Swaswi, swaswi. 처음엔 조용히 하라는 뜻인 줄 알고 입을 다물었소. 그러나 그들의 얼굴에는 분노가 서려 있었고 손짓은 명확했소. 그들은 나를 밀어내며
손가락으로 갈대 넘어 본부 쪽을 가리켰소. 그제야 알았소. 그들이 나에게 화가 난 이유는 내가 실수를 했기 때문이었소. 그들의 환한 얼굴과 총구가 내게 향하자 나는 그들이 나를 버리려는 줄 알았소. 내가 걸림돌이 되어 싸움에 방해가 되니 이제는 혼자 나가 죽으라는 뜻이라 생각했소. 나는 돌멩이를 내려놓고 앞으로 나서며 차라리 내가 미끼가 되어 적들을 유인하겠다고 마음먹었소. 그 순간 깜댕이가 돌을 집어 내 어깨에 던졌소. 놀라 뒤를 보니 그는 답답하다는 얼굴로 나를 노려보며 총구를 내 가슴에 겨누었소. 그리고는 이를 악물듯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오. En 깜댕이야 쉐쉐. 그의 손끝은 본부가 있는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소. 도대체 나보고 어쩌라는 건지 너무 답답했소. 스스로 미끼가 되어서 실수를 만회하려니 화를 내고 그렇다고 쉬타고 조용히 있어도 화를 내고 하지만 총성이 울리기 시작하자 생각은 의미를 잃었소. 갈대밭 저편에서 총알이 스치며 지나가고 나팔 소리와 함성이 뒤섞였소. 나는 본능에 따라 몸을 돌려 달렸소. 뒤에서 들려오는 총성과 수류탄 폭발음, 그리고 깜댕야의 마지막 외침이 바람에 섞여 들려왔소. 몇 번이고 뒤를 돌아가고 싶었지만 내가 간들 무엇을 할 수 있었겠소. 결국 나는 혼자서 연합군 본부에 도착하게 되었소. 본부 근처에 다다르자 경계를 서고 있던 연합군 병사들이 일제히 나를 향해 총구를 겨누었소. 나는 깜댕야 부대의 상관에게 받았던 쪽지를 꺼내 들고 알아듣지도 못할 절박한 목소리로 무언가를 외쳤소. 하지만 그들은 내 말을 이해하지 못한 듯 서로 짧게 말을 주고받더니 이내 나를 포박하고는 백인 장교 앞에 세웠소. 나는 그가 알아듣든 말든 있는 힘껏 한국어로 소리쳤소. 우리 아군이 싸우고 있습니다. 지금 저쪽에서 전투가 벌어지고 있단 말입니다. 제발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울먹이며 말하고 있는데 갑자기 뒤쪽에서 익숙한 한국말이 들려왔소. 뒤를 돌아보니 한국인 대위 한 사람이 놀란 얼굴로 나를 바라보고 있었소. 무슨 일인지 천천히 말해봐라. 나는 숨이 끊어질 듯 몰아쉬며 모든 이야기를 쏟아냈소. 갈대밭에서 있었던 일, 깜댕야와 흑인 병사들, 그리고 중공군의 함정까지. 대위는 내 말을 듣고 잠시 고개를 끄덕이더니 백인 장교에게 영어로 빠르게 상황을 설명했소. 그 장교는 내 쪽을 잠시 바라보다가 무겁게 고개를 끄덕이며 대위에게 몇 마디를 건넸소. 그러자 대위가 내 어깨에 손을 얹으며 말했소. 전투가 벌어진 곳까지 안내할 수 있겠나? 나는 주저없이 대답했소. 예, 제가 직접 안내하겠습니다. 그리하여 나는 30여 명의 연합군 대원들과 함께 깜댕야를 구하기 위해 다시 전장으로 향했소. 도망치듯 내려왔던 그 길이 되돌아가는 길이 되자 어찌나 멀고 험하게 느껴지던지 이제는 다리에 힘이 풀려 비틀거리며 걸었고 숨을 쉴 때마다 가슴이 터질 듯 했소. 하지만 멈출 수는 없었소. 천지신명님께 빌고 또 빌었소. 제발 그 사람들이 살아있게 해달라고 하니
그들이 무사한지 알 수만 있게 해달라고 하지만 전쟁은 그것마저도 허락하지 않았소. 그들과 헤어진 곳이 가까워졌을 무렵 갑자기 탕 길을 찢는 총성이 산을 울렸소. 곧이어 피리 소리와 함께 중공군의 함성이 몰려오기 시작했소. 빗발치는 총알과 포탄 파편을 피해 바위 뒤로 몸을 숨긴 채 숨을 고르며 앞으로 나아가야 할지 후퇴해야 할지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었소. 공기는 이미 흙먼지와 화약, 냄새로 뒤섞여 숨쉬는 것조차 고역이었소. 귀에서는 보성과 비명, 금속이 부딪히는 소리가 한 덩어리로 엉켜 울려 퍼졌소. 그때였소. 갑작스레 펑 하는 폭음이 귓속을 찢더니 눈앞이 하얗게 번쩍이며 머리 위로 흙과 돌덩이가 쏟아졌소. 숨이 막히고 몸이 공중으로 들린 듯한 순간적인 충격이 밀려왔소. 그리고는 아무 소리도 아무 빛도 없었소. 이후 기억은 거의 없소. 기절했다가 깨어나고 다시 기절했다가 깨어나기를 여러 번 반복했던 것 같소. 누군가 나를 들쳐 업었고 어딘가에서 돼지고기 타는 냄새가 코끝을 찔렀소.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도 모른 채 눈을 떴을 때 내 위로 천막 천장이 흔들리고 있었소. 코끝에는 소독약 냄새가 스며들었고 주변에서는 신음소리와 신속한 발소리가 뒤엉켜 있었소. 그제서야 알았소. 나는 야전병원에 와 있었던 것이오. 고개를 들어 내 몸을 보니 온통 붕대투성이었소. 목소리도 갈라져 아무 말도 할 수 없었고 곧이어 몸 깊숙이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격통이 몰려왔소. 움직일 수도 없고 신음만 새어나오자 간호장교한 사람이 다가와 주사를 놓았고 그 후로 다시 깊은 잠에 빠졌소. 그것이 내 전쟁의 마지막이었소. 진지에서 보초만 서면 된다던 말에 소가 군인이 되었고 담배 한 개 피우러 나간 사이 부대가 전멸했으며 이리저리 방황하다 다른 부대에 기어들었고 거기서 또 이탈하여 도망치다 아군을 만나 본부로 돌아오려다 큰 실수를 저질러 결국 오른손 뼈는 부러지고 온몸엔 화상을 입은 채 저녁을 맞았소. 염치가 없다고 생각하오? 맞소. 나는 염치가 없는 인간이오. 얼마나 염치가 없는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의 희생 위에서 살아남은 주제에 전쟁이 끝난 지 3년 만에 마누라를 얻어 장가를 들고 자식도 6이나 낳았소. 심지어 애들도 한 명도 문제없이 장성했소. 나를 도와준 사람들의 생사도 확인하지 못한 채 그저 내 행복만 챙기며 살아왔소. 하지만 그날 그 사람들은 80년이라는 시간이 지날 때까지 내 마음속에 남아 있었소. 술을 마실 때마다 사소한 실수를 할 때마다 깜댕이와 그 병사들이 나를 노려보던 마지막 눈빛이 떠올라 나를 괴롭혔소. 그가 내게 남긴 쪽지를 읽고 싶어 한글을 배웠지만 한글을 배워도 그 글은 읽을 수 없었소. 답답한 마음에 시내에 있는 고등학교 선생을 찾아가 보여주었지만 그들도 고개를 저으며 모른다는 말만 했소. 나는 그들과 웃으며 헤어지고 싶었소.
그들이 내게 보여준 깊은 호의의 감사를 전하고 싶었고, 언젠가 이 이야기를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는 무용담으로 만들고 싶었소. 하지만 마지막에 내가 본 그들의 얼굴은 분노였고, 감사의 말은커녕 사과 한마디조차 하지 못한 채 헤어지 말았소. 그렇게 세월이 지나며 그들에 대한 기억은 조금씩 깎이고 닳아 이제는 단순한 감정의 형태로만 남게 되었소. 우습지 않소? 죽기 직전까지도 그들이 마지막으로 내게 외쳤던 말, 그리고 깜댕이가 내게 남긴 쪽지, 뜻조차 알지 못하고 죽게 생겼으니 말이오, 그들에게 용서를 받을 생각 따위는 없소. 어찌 내가 그럴 자격이 있겠소. 남의 나라에서 나 하나 살리겠다고 싸우다 죽은 사람들에게 무슨 사과를 하고 어떤 용서를 구하겠소. 그저 그들이 내게 어떤 말을 남겼는지만이라도 알고 싶었을 뿐이오. 하지만 하늘은 그것마저 허락하지 않았소. 이제 내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오. 답답한 마음뿐인 내 인생 이야기를 들어주어 정말 고맙소.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시오? 그들이 나에게 무슨 말을 했으리라 생각하오? 죽기 전 다른 사람의 생각이라도 들어보고 싶소. 큰아버지는 옛날 분들답지 않게 참 다정한 분이셨습니다. 가족들에게 늘 따뜻한 말씀을 건네셨고 10년 만에 만난 친척에게도 어제 본 사람처럼 반갑게 웃으며 안아주셨죠. 술을 드시면 가끔 전쟁 이야기를 꺼내시곤 했습니다. 그러다 나는 염치 없는 인간이야 하시면서 스스로를 자책하시기도 했죠. 제가 대학에 들어갈 무렵에는 큰아버지가 직접 전화를 걸어 조심스레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 그 흑인이 써준 쪽지가 아직 있는데 혹시 교수님께 물어볼 수 있겠냐? 하지만 그 부탁을 끝내 들어드리지 못했습니다. 처음 보는 낯선 글자라 누구에게 물어볼 수도 없었고 부끄럽지만 젊고 바빴던 저는 그 일을 언젠가 해야 할 일로 미뤄둔 채 잊고 지냈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흘러 큰아버지는 100세를 바라보던 나이에 폐암으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돌아가시기 몇 년 전부터는 선망 증세가 심해져서 가끔 중궁군이 쳐들어왔다며 소리를 지르시거나 내가 너무 큰 실수를 했어 하며 눈물을 흘리시기도 했다고 합니다. 의사 선생님 말씀으로는 사람이 생의 마지막에 다다르면 인생에서 가장 강렬한 기억이 다시 떠오른다고 하더군요. 장례를 마친 뒤 사촌 형들과 함께 큰아버지의 유품을 정리했습니다. 서랍 깊숙한 곳에서 6.25 참전용사 훈장 하나를 발견했고 그 옆에는 비닐봉투에 곱게 밀봉된 쪽지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보는 순간 잊고 있던 기억이 떠오르며 그게 무엇인지 알 수 있었습니다. 또 큰아버지가 평생 품고 계셨던 그 흑인 군인이 남겼다는 쪽지라는 것을 그제서야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왜 조금 더 일찍 그 뜻을 밝혀드리지 못했을까? 그리고 동시에 궁금했습니다. 그 쪽지에는 과연 어떤 말이 적혀 있었을까? 그날 밤부터 며칠을 꼬박 세웠습니다. 6.25 한국 전쟁에 참전한 나라들을 하나씩 찾아보며 그 글자가 어느 나라의 문자인지 조사했고 결국 알아냈습니다. 그건 바로 에티오피아에서 쓰이는 아마라어였습니다. 목탄으로 써 내려간 글씨는 세월에 닳아 많은 부분이 희미했고 알아볼 수 없는 글자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사촌 형들과 조카들이 모여 돋보기로 하나하나 확인하며 조각을 맞춰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쪽지의 내용을 일부 해독할 수 있었습니다. 그 쪽지에는 이 땅의 자유를 되찾아 주라는 위대한 국왕의 명을 받아 우리는 이곳에 왔다. 왜 조금 더 일찍 찾아드리지 못했을까? 탄식이 절로 나오는 쪽지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챗GPT의 도움을 받아 큰아버지가 끝내 알지 못했던 그들이 마지막에 남겼던 말의 뜻을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에티오피아의 언어로 깜댕이아가 어떤 뜻인지 물어봤지만
처음엔 알 수 없다는 답변만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깜댕이, 꽈댕이 등 비슷한 발음으로 바꿔가며 뜻을 하나하나 찾아보기 시작했고 2주일이 넘는 기간이 걸리게 되었습니다. 뜻을 찾으며 속으로 빌었습니다. 제발 너무 모진 말이 아니길, 큰아버지를 원망하는 말이 아니길. 그리고 마침내 그 뜻을 찾아냈을 때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나왔습니다. 그들이 큰아버지에게 남긴 마지막 말은 깜댕아 쉬쉬. 큰아버지는 평생 그 말을 쉿 조용히 하라거나 미끼가 되라는 뜻이라 짐작하시며 스스로를 괴롭히며 살아오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남긴 말의 뜻은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꽈댕이야 쉐쉐. 그 말의 뜻은 친구야 도망쳐. 3일 뒤 친지들과 함께 아직 풀 한 폭이 자라지 못한 큰아버지의 묘를 찾았습니다. 우리는 큰아버지가 평생 간직해오신 낡고 바랜 쪽지를 꺼내 그 내용을 정성스레 한글로 옮겨 적었습니다. 그리고 그 종이를 무덤 앞 흙 속에 곱게 묻어드렸습니다. 값비싼 양주를 잔 3개에 가득 따라 에티오피아가 있는 방향에 놓고 큰 절을 2번 올린 뒤 천천히 산을 내려왔습니다. 돌아오는 길, 이 이야기를 유튜브에 꼭 남겨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6.25 한국전쟁에서 희생된 이름 모를 군인들의 삶, 그들의 웃음과 두려움, 마지막 순간을 한 사람이라도 더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랜만에 쓴 서른톡 TV는 여기까지입니다. 평소 쓰던 이야기와는 다른 이야기인데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미천한 글솜씨로 전쟁 이야기를 쓰려니 남이 보기 참 부끄러운 영상이 되었습니다. 너무 타박 마시고 그냥 이런 이야기가 있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도 더 재미있고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생전 큰아버지가 가장 좋아했던 시였던 윤동주 시인의 자화상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산모퉁이를 돌아 논가 외딴 우물을 홀로 찾아가선 가만히 들여다봅니다. 우물 속에는 달이 밝고 구름이 흐르고 하늘이 펼치고 파란 바람이 불고 가을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 사나이가 있습니다. 어쩐지 그 사나이가 미워져 돌아갑니다. 돌아가다 생각하니 그 사나이가 가엾어집니다. 도로가 들여다보니 사나이는 그대로 있습니다. 다시 그 사나이가 이어져 돌아갑니다. 돌아가다 생각하니 그 사나이가 그리워집니다. 우물 속에는 달이 밝고 구름이 흐르고 하늘이 펼치고 파란 바람이 불고 가을이 있고 추억처럼 사나이가 있습니다.